안녕하세요. 챕터 6 리니어 모델 셀렉션 앤 레귤러라이제이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제 앞서 한번 다뤘었던 이제 변수 선택법, 그 subset selection 방법을 설명할 거고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best subset selection, 그리고 stepwise selection, 그리고 이제 우리가 stepwise selection 할 때 어떠한 모델이 가장 옵티멀한지 그 찾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리니어 모델의 장점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모델 자체는 이런 식으로 y는 response variable은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곱하기 x1 더하기 그다음에 베타 p 곱하기 xp 더하기 엡실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델이 굉장히 단순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하지만요. 이제 예측도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물론 이 단순함 때문에요. interpretability 해석도 굉장히 쉽습니다. 자, 해석할 때는요, 우리 다른 변수들은 다 고정된 상태에서 우리 x1이 한 단위 증가하면 y가 평균적으로 베타 1만큼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유의한 변수가 맞는지 그것은 이제 t-테스트나 혹은 또 다른 z-테스트, f-테스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유의한 변수도 쉽게 추론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요새 나오는 딥러닝이나 또 다른 부스트랩 방법들을 이용을 하면요. 그런 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인터프리터빌리티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 앞서서 이제 리니어 모델을 간단하게 추정하는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 이거 설명을 했었잖아요. 자, 하지만 이제 몇몇 경우에서는요. 이제 LSE 가지고는 이제 옵티멀한 모델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LSE는 앞서서 설명했지만 이제 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라고 해서요. Unbiased Estimator 중에서는 제일 좋아요. 하지만 만약에 바이어스가 있는 모델도 있겠죠. 그런 에스티메이터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테스트 MSE가 조금 더 나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강의에서는요. 이제 언제 LSE 방법이 안 좋은지 먼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모델을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LSE의 대안을 고려해야 되는 모티베이션부터 설명할 건데요. 앞서 한번 언급을 했었죠. 테스트 MSE가 더 나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요. 이제 첫 번째로요. Prediction Accuracy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MSE가 나쁘다는 거는 사실 예측력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 샘플 사이즈랑 프리딕터의 개수가 유사한 경우 혹은 샘플 사이즈가 이제 프리딕터의 개수보다 월등히 작은 경우에는요. 이게 우리가 베리언스 컨트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우리 MSE는요. 바이어스 제곱 더하기 베리언스로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자, 그 LSE는 바이어스가 0이지만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베리언스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이어스를 조금 증가시키더라도요. 베리언스를 조금 더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나중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모델 인터프리터빌리티예요. 이제 모델의 해석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모델에 리스폰스 베리어블과 관련 없는 프리딕터가 너무 많으면요. 해석하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요. y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1, 베타 2, x2 해서 이 보통 p계를 산정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p 100만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00만 개의 이 코에피션트가 있는 거죠. 100만 개 플러스 1이죠. 인터셉트까지.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를 다 보려면 사실 프린트만 해도 A4 용지에 수십 장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가 뭔지도 굉장히 모호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이 베타 값들이 이 X가 Y랑 전혀 관계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제 몸무게라고 할게요. 그리고요, 이거는요, 저희 아랫집 사는 다른 교수님 몸무게라고 할게요. 관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상에 이렇게 넣어보면 이 베타, 여기에 해당하는 슬로프는요, 정확히 0이 아니고요. 우리는 finite sample, 어느 정도 이제 population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주어진 샘플만 가지고 추론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0에 굉장히 가까운 어떠한 값이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0.000001이라고 할게요. 자, 이 경우에 어때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다른 변수들
다 고정된 상태에서 제 아랫집 이웃의 몸무게가 증가하면 제 몸무게가 이만큼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이거 이상하죠? 자, 피처 수가, 즉 프리딕터 수가 너무 많으면요. 예측에 쓸모없는 변수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해석도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에서는요, 예측에 쓸모없는 변수를 제거하는 이 feature selection 혹은 predictor selection 혹은 통계 용어로는 variable selection 이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feature selection 방법으로는요, 우리가 학부 수준에 배울 수 있는 거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사실은 1번이 이제 subset selection, 이게 이제 오늘 강의에서 주로 다룰 내용이고요. 자, subset selection은요, best subset, 이거 앞에서 한번 다뤘었죠? 그 다음에 forward selection, 뒤 슬라이드에 잘 적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backward elimination, 이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슈링키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regularization 혹은 페널티를 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것도 나중에 아마 다음 강의 시간에 설명할 텐데요. 첫 번째가 라소 혹은 두 번째가 리치. 이거 세 개 합친 게 엘라스틱 넷.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이제 dimension reduction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굉장히 이것도 방법은 많은데요. 우리 강의에서는 이거 아마 세 번째 강의에 다룰 거예요. PCR, Principal Component Regression, 그 다음에 Partial Least Square 방법을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슈링키지 방법, 뭐 간단하게만 여기 적힌 대로만 설명하면요. 일단 모든 픽의 프리딕터를 포함하는 모델을 적합하는데요. 모델에 페널티를 추가할 거예요. 예전에 우리 AIC나 BIC 여기서 보면 모델 컴플렉시티에 우리 페널티를 준다고 했었죠. 이것도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페널티를 줄 건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줄 거냐면 이 y는 x 베타 플러스 엡실론이라고 하는 이 베타 값을 커지지 않게끔 커지면 페널티를 주는 방법으로 페널티를 걸어줄 겁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슈링키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멘전 리덕션 같은 경우에서는요. 일단 P개의 프리딕터를 사용하지를 않고요. 무조건 M개 이하로 줄이려고 할 거예요. 일단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찾느냐? 이거는 이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보통 Principal Component로 찾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Principal Component 가지고 이거 두 개를 할 수 있느냐? 예, 두 개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다다음 강의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요, 이제 subset selection 방법 세 가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best subset selection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앞서서 이 부분 제가 대충 말로 그리고 막 그림으로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 있는 수도 코드, 이렇게 약식으로 적어놓은 코드를 약식으로 적은 알고리즘, 이거를 우리는 수도 코드라고 부르거든요. 수도 알고리즘. 네,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모든 논문들은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페이퍼에 적혀 있고요. 코드는 이제 따로 서플리멘터리로 이제 적어 놓죠. 뭐 참고 삼아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에서 과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제 프리딕터를 포함하지 않는 먼저 널 모델을 설명을 해요. 이 경우에는 이제 no predictor. 자, 이 모델을 우리는 M0라고 정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미리 정해놓은 스코어, 뭐 예를 들어 AIC 혹은 BIC 혹은 Adjusted R-square 뭐 이런 스코어들 있죠. 이 스코어를 바탕으로 이 M0를 평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M0, 그러니까 널 모델의 이 스코어를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이 K 값을 정할 건데요. 이 K는요, number of predictor예요. predictor의 수.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는요, 총 P개의 프리딕터가 있으니까 앞에서 널 모델은 다뤘으니까 0은 다루지 않을게요. 1부터 시작해서 P까지 변화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P개 중에 K개를 고르는
순서와 관계없이 고르는 방법은 P choose K죠. 그래서 P choose K개의 모델을 이렇게 적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총 P개 중에 K개를 순서와 관계없이 무작위로 뽑아서 모델 적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P choose K 모델 중에요. 가장 좋은 이 AIC나 BIC 혹은 우리가 사전에 정해놓은 스코어를 기반으로 가장 좋은 모델을요. 우리는 MK라고 정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이제 M0부터 시작해서 MP까지의 모든 모델을 하나씩 찾아낼 거잖아요. 가장 BIC 기준으로 뭐 가장 높은 거, AIC 기준으로 가장 높은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BIC 10이고 얘는 11이고 M2가 있다고 하면 얘는 BIC 12고 MP는 뭐 BIC 뭐 14라고 할게요. 뭐 그 안에 있는 건 다 12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중에 가장 좋은 모델이 뭐냐 골랐을 때 자, P개 프리딕터를 전부 다 쓴 게 가장 좋더라 라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베스트 सब셋 셀렉션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이제 베스트 सब셋 셀렉션 방법을요. 자, 예전에 설명했던 크레딧 데이터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그림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제 X축이 number of predictor. 그래서 즉 여기는 이제 M1이 될 거고요. 여기는 이제 M2 그리고 여기는 뭐 M3의 가장 베스트 값들을 여기 이어놓은 게 빨간 직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점들은요. 이제 수많은 P choose K의 모델을 적합을 하잖아요. MK 같은 경우에는요. 그 중에 이제 나빴던 결과들은 그냥 점으로만 찍어놨다고 해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도 똑같이 X축은 같은데요. 이제 Y축이 이 경우에는 이제 residual sum of square에서 RSS 그리고 여기는요. 이제 R 스퀘어 그대로 썼네요. 여기 R 스퀘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프리딕터의 개수가 11개까지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앞서 한번 설명을 했지만 크레딧 데이터는요. 프리딕터의 개수가 10개예요. 그런데 이제 왜 11개까지 되냐? 이거 왜 그러냐면 변수 중에 하나가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었거든요. 이 카드 사용자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 해서 웨스트, 그다음에 뭐 이스트, 그다음에 사우스.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레벨이 3개니까 2개의 인디케이터 베리어블로 바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P는 10이지만 우리가 리니어 모델로 적합할 때는 11개의 프리딕터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11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결과 해석을 해보면요. 이제 number of predictor가 증가함에 따라서요. residual sum of square, RSS가 감소하는 건 당연해요. 이건 왜냐하면 테스트 에러이기 때문에 테스트 에러가 아니고 트레이닝 에러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죠. 뭐 당연하더라도요. 보면 이제 number of predictor 3부터는 뭐 감소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도요. 우리 R스퀘어 가지고 모델 평가하는 거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도 보면 number of predictor 3부터는요. 거의 증가가 없습니다. 따라서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 3변수 모델을 그냥 쓰면 돼요. 이 3변수라고 할 때 이 3개, 골라진 3개가 어떤 건지는 이 그림에서는 알 수 없지만요. 우리 뭐 R이나 뭐 파이썬 써보면 그 fitted 모델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당 모델을 골라주시면 돼요. 즉 M3 이거 골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사실은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플랫 하잖아요. 뭐 더 이상 감소도 없고요. 더 이상 증가도 없고요. 하지만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뭐 AIC, BIC, 즉 모델 컴플렉시티에 페널티를 걸어주는 그런 스코어들을 쓰면요. 아마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이렇게 서서히 증가하고요. 그리고 또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는 이렇게 감소하는 그림을 볼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손쉽게 몇 개의 프리딕터를 골라야 옵티멀한 모델인가 뭐 이런 걸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베스트 सब셋 셀렉션은요. 단점이 굉장히 분명하죠. 자, 계산상의 이유로요. 매우 큰 P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프리딕터의 수가 굉장히 큰 경우에서는요. 베스트 सब셋 셀렉션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M0 같은 경우엔 1개지만 M1 이거 골라내려면요. 총 P개 중에 1개, 즉 총 P개 고려해야 되고요. M2 같은 경우에는 P choose 2개의 모델을 적합을 해야겠죠.
그러면 P 빼기 1 나누기 2. 그렇게 해서 총 MP. 이것도 이제 P choose P니까요. 한 개. 이거 다 더하면 몇 개를 해야 돼요? 2의 P승계만큼 모델 적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프리딕터 수가 10개면 사실상 굉장히 스몰 데이터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 10만 해도요, 우리가 다뤄야 될 모델이 2의 10승계 총 1024개 모델 학습해야 되고요. 만약 20개면요, 2의 20승. 그래서 1024의 제곱계, 100만 개가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큰 문제 때문에 이제 베스트 서브셋 셀렉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앞선 강의에서 한번 설명했던 거고요.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accuracy도요, P가 크면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프리딕터 수가 크면 오버피팅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P가 크면 하이 베리언스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자, 오버피팅 이슈가 발생을 하면요, 당연히 이제 정확한 모델 피팅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스코어도 잘못 고를 수가 있고, 그래서 베스트 서브셋 셀렉션으로 고른 방법이 뭐 MP가 항상 좋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다는 뜻인데요. 하이 베리언스는 어떤 거냐면 이거 제가 이제 설명을 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이렉트로 쓰는 건 좀 그렇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OLS의 결과가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 LSE가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그냥 증명할게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y 빼기 x 베타의 제곱을 가장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베타 값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자, 이 부분을요, 우리가 y를 observation에 따라서 y1, y2, yn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x도요, 이제 n by p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할게요. x1, xn, 근데 이게 첫 번째, x2, 여기 1, 2, xn2, 뭐 이런 식으로 생긴 n by p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베타는요, 당연히 베타 제로는 그냥 생략할게요. 그냥 쓰기 편하니까요. 만약 베타 제로 추가하고 싶으시면요, 여기에다가 1벡터 하나 추가시키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요, 이걸 다시 쓰면요, argmin, 뭐 딱히 준비를 안 하고 막 써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이게 y 빼기 x 베타 트랜스포즈 y 빼기 x 베타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이 제곱합이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해서 제곱합이잖아요. 이제 이거를 이제 벡터화 시킨 다음에 트랜스포즈 시키면 뭐 쉽게 하면 y1, y2, y1, y2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y1 제곱 더하기 y2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제곱합을 쓸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을 우리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베타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베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미분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거 일단 전개를 다 해야 돼요. 쉽게 하려면 그럼 y 트랜스포즈 y 그 다음에 2 곱하기 y x 베타 베타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 x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물론 트랜스포즈 붙여야겠죠. 자, 이 부분 베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요, 첫 번째 파트는 베타가 없으니까 그냥 0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사실 이제 벡터라서 그냥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스칼라 밸류처럼 하면 안 되긴 한데 쉽게 할게요. 네,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요, 원래 x제곱 미분하면 2x로 바뀌죠. 뭐 그런 원리처럼 이 부분이 그냥 날라가서 2가 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사실 우리는 이게 이제 0이 되는 값이 이걸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베타 값일 거예요. 그래서 이 y 트랜스포즈 x 가요. 이제 이 x 트랜스포즈 x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요 베타잖아요. 그래서 이 베타 햇은요, 이게 만약에 인버터블 하다면, 이는 이제 생략할게요. 스칼라 밸류니까 서로 캔슬하기 쉽죠. 자, 요게 베타를 추정하려면요,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요 자세한 내용은요, 여러분 리니어 모델 혹은 회귀 분석 강의 시간에 굉장히 많이 다루기 때문에요. 이렇게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게 이제 인버터블하다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일단 가정할게요. 이게 P가 굉장히 크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X들 간의 상황 코릴레이션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뭐 그건 일단 넘어가고요.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 하이베리언스는요, 이 베타 햇에 대한 에스티메이터에 대한 베리언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 베리언스 어떻게 구해요?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 앞부분 X는 지금 우리는 관측값이라고 생각을 해요. Y만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쉬운 리그레션에서는요. 물론 나중에서는요. 요새 이제 리서치 트렌드는 이 X도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여하튼 쉽게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가면 되죠. 원래 variance of 2 곱하기 뭐 X 이거는 2의 제곱 곱하기 variance of X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벡터죠. 그렇다 보니까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variance of Y 그 다음에 여기에 트랜스포즈 붙인 거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X 그 다음에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variance of Y는 뭐예요? 사실은 equal error variance 때문에 constant 취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 X만 다시 정리를 하면요.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X 그리고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요 부분이 로운 거고요. 이렇게. 그럼 뒤에 variance of Y만 남죠. 자, 요거 또 색깔 바꿔가지고요. 자, X 트랜스포즈 X랑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곱하면 행렬 곱하기 행렬의 역행렬이죠. 하면 캔슬 아웃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X 트랜스포즈 X의 variance of Y가 돼요. 그래서 기존에 P가 커지면요. 프리딕터들 간의 코릴레이션이 필연적으로 높아져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비만도를 측정하고 싶다. 그래서 제 몸을 MRI 스캔을 다 해요. 뭐 손목의 두께, 팔뚝 두께, 팔꿈치 두께, 그 다음에 뭐 팔 두께, 뭐 어깨 두께, 가슴 둘레, 배 둘레 이런 걸 전부 다 체크를 해요. 그러면 비만인 사람은 어때요? 배 둘레가 굉장히 크고 상대적으로 뭐 허리 둘레는 작고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몸무게만 가지고 비만도를 측정을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거는 프리딕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프리딕터들 간의 상관계수도 높아질 수가 있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하이베리언스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베리언스가 발생한다는 건요. 제가 예전에 실험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똑같은 실험을 해서 제가 100개의 데이터를 얻었고요. 여러분들도요. 실험을 똑같은 세팅에서 100개를 얻어요. 이거랑 이거는 이제 인디펜던트예요. 독립이에요. 자, 이때 베타 햇이요. 저는 10이 나왔는데요. 이 하이베리언스라면요. 케이스라면요. 여러분의 데이터는 똑같은 환경에서 실험을 했지만 이 데이터는 베타 햇이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예 거꾸로 나온 거죠. 부호 자체가. 자, 이런 이슈 때문에 우리 P가 큰 경우 베스트 सब셋 셀렉션 방법은 정확도도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설명이 굉장히 길었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제한된 모델들로만 탐색하는 스텝와이즈 방법이 이제 대안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스텝와이즈 방법은요, 이제 크게 포워드 셀렉션이랑 백워드 일리미네이션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앞선 강의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포워드 셀렉션의 경우에는요, 이제 프리딕터가 없는 널 모델로 시작해가지고요, 프리딕터를 하나씩 추가한, 그러니까 하나 추가하면 이제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 되겠죠? 그러면 그 모델들 중에 P개의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스코어를 주는 프리딕터를 하나 추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골라진 변수는 고정된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프리딕터를 하나씩 넣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프리딕터가 2개 있는 리니어 모델을 적합하고요. 그 학습된 모델 중에서 가장 좋은 스코어를 골라내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과정을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더 좋은 스코어가 가진 모델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물론 이 책에서는요, 그런 경우가 나오더라도요, 계속하라고 해요. 그래서 M0, M1, M2 시작해서 MP까지 계속해서 하라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이제 R에서 제공해 주는 건요, 만약 M2의 뭐 BIC가 높을수록 좋다고 할 때 12, 근데 M3가 갑자기 9다 이렇게 되면요, 그냥 여기서 스탑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대로 따라갈게요. 이 MP계의 이제 최적 모델을 다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요, 이제 Ford Selection은요, 이제 각 단계에서 피팅에 가장 크게 도움을 주는 변수를요, 모델에 하나씩 추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ord Selection의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 computation이겠죠. 이제 computationally efficient한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MP계의 모델을 다 학습한다고 할 때요. 총 P 곱하기 P 플러스 1 나누기 2만큼의 모델 학습만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로 했던 거를요, 수도코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수도코드 좀 익숙해질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이제 아무것도 프리딕터를 포함하지 않는 널 모델을 이제 M0로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K를 0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제 K는 이제 0부터 P 빼기 1까지 이렇게 천천히 증가시킬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요, 0으로 설정하고요. 자, 그러면 MK, 즉 앞에 있는 널 모델에다가요, 우리가 어떠한 하나의 프리딕터를 더 추가시킬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프리딕터의 수가 총 P개죠. 즉 P개의 모델을 고려할 거고요. 그래서 P 빼기 0개의 모델을 총 고려하고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P 빼기 K개, 즉 P개의 모델 중에서 가장 베스트한 모델을 찾아서 그거를 우리는 MK 플러스 1, 즉 M1이라고 정의할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3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K를 0에서 1로 증가시켜요. 자, 이렇게 되면요. 이번에는 M1 앞에서 골라냈던 가장 좋은 프리딕터를 가진 모델 있죠? 자, 그 모델에다가 또 한 개의 additional predictor를 추가해서 이번에는 P 빼기 한 개의 모델을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한 모델 중에 또 스코어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베스트 모델을 찾아서 그걸 이번에 M2라고 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요. 언제까지? 모든 프리딕터를 다 써볼 때까지 반복할 거예요. 자,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스코어는 뭐 앞서 설명했던 것들 있죠? 뭐 cross validated prediction error 이런 거 쓰셔도 되고, 멜론 CP, AIC, BIC 뭐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항상 유념하셔야 되는 거는요, 모든 모델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공해주는, 즉 이 Ford Selection이 제공해주는 모델이 이제 최고의 모델, 베스트 모델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크레딧 데이터에 이제 베스트 सब셋 방법이랑 Ford Selection 방법을 적용한 결과가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이거 보면요. 처음에 변수가 하나인 경우, K가 1인, 즉 M1 케이스에서는요. 베스트 सब셋 방법이 고른 변수는 레이팅이에요. 그 다음에 Ford Selection, 여기 Stepwise Selection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냥 이걸 지운 거고요. 자, Ford Selection 같은 경우에도 레이팅 잘 골라낸 거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M2 같은 경우에서는 베스트 सब셋은요. 레이팅 인컴, 레이팅을 지금 공유하고 있네요. M1과 비교해보면요. 자, Ford는요, 어때요? 레이팅 인컴, 똑같죠, 둘이? 레이팅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M3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레이팅 똑같이 공유하고요, 인컴도 똑같이 내려와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스튜던트 포함하면 더 뭐 테스트 MSE 혹은 크로스 발리데이티드 MSE 뭐 혹은 다른 스코어들이 더 향상이 되나 봐요. 자, 스튜던트. 이 경우에 사실 향상이 있는지 모르죠. 그냥 M3 3개의 변수를 넣어서 만든 리니어 모델 중에서는 이게 가장 좋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orward selection 같은 경우에서는 rating income student 여전히 같아요. 이번에 4개 할게요. 4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레이팅이 사라졌어요. 자, 인컴은 그대로 있고요. 스튜던트도 그대로 있네요. 자, 리밋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카드랑 넘버 오브 카드랑 리밋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럼 forward selection 같을까요? 당연히 달라지겠죠. 왜? 레이팅이 원래대로 이 forward selection은 항상 포함돼야 되잖아요. 인컴, 스튜던트 모두 다요. 거기에다가 최고 좋은 변수 하나 리미트를 넣었을 때 좋다라고 하니까 이 경우에는 달라지겠네요. 자,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우리 베스트 सब셋 방법이랑 forward selection 방법은요. 항상 똑같은 결과를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같은 결과를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forward selection처럼 베스트 सब셋 셀렉션의 대안으로 사용되는 backward elimination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방법은요, forward selection과 유사해요. 하지만 이제 첫 시작을요, 널 모델이 아니라요, 풀 모델로 시작하죠. 풀 모델은요, 모든 프리딕터를 넣어서 만든 리니어 모델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변수, 프리딕터를 하나씩 제거하면서 이제 최고의 모델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forward selection과는 이제 다른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forward selection처럼요, backward elimination도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이거 지우고요. P 곱하기 P 플러스 1 나누기 2개의 모델만 이제 학습하기 때문에요. 1은 타이포예요. 베스트 सब셋 셀렉션의 컴퓨테이션 입장에서는 훌륭한 대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backward elimination도 이제 수도 코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요, 이제 모든 P개의 프리딕터를 포함하는 이제 풀 모델을 고려할 거고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MP라고 정의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스텝에서는요, 이 K를요, 하나씩 감소시킬 거고요. 이 K는 P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자, 이 부분도 우리 아직 익숙치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요. 먼저 P개의 모델을 고려할 건데요. 어떠한 모델이냐면, 이제 MP, 총 P개의 프리딕터를 가진 것 중에 그 모델 중에서요. 우리는 P 빼기 한 개의 프리딕터들만 가진 모델을 만들어서 즉 한 개의 프리딕터를 한 번씩 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총 P개의 모델을 고려할 거고요. 그 모델 중에 뭐 스코어 입장에서 가장 좋은 베스트 모델을요. 이제 MP 빼기 1이라고 정의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스텝에서는 P가 아니라 P 빼기 1로 가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MP 빼기 1, 이미 하나 빠진 건 어쩔 수 없고요. 이미 선택된 P 빼기 한 개의 프리딕터들 중에서 하나씩 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P 빼기 한 개의 모델을 학습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모델을 MP 빼기 2라고 정의할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언제까지 가냐면은 M0까지 갈 겁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똑같이 여기 스코어도요. 앞서 이제 forward selection과 같이요. cross validated prediction error, 뭐 CP, AIC, BIC 이런 거 다 쓸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총 2에 이만큼만 모델 학습을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backward elimination이랑 forward selection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이제 공통점이 있죠. 일단 베스트 모델을 항상 찾아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하나씩 그냥 제거하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실수로 우리가 베스트 모델을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ackward elimination은요. 샘플 수, n이요. 이제 number of variable, 프리딕터 수, p보다 항상 더 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identifiability 이슈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요. 앞서서 제가 OLS 에스티메이터, LSE는요. 이렇게 된다고 써드렸었죠. 네, 이렇게 됐을 때
엄밀히 따지면 그 전 스텝이 하나 존재해요. 그게 뭐냐면 X 트랜스포즈 X 곱하기 베타가 X 트랜스포즈 Y다. 자, 그래서 이게 인버터블하면 역행렬이 존재하면 여기 있는 베타 해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역행렬이 안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라고 하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Perfect collinearity. 그래서 어떠한 x, j가 다른 프리딕터의 선형 함수로 표현이 되면요, 정확하게 이거 역행렬 존재하지 않죠. 두 번째는요, 자, x 트랜스포즈 x는요, p by p 행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x는요, n by p 행렬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n이 p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이 x 트랜스포즈 x는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게 돼요. 즉, 여기 있는 공식처럼 베타햇을 고를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러면 베타햇을 아예 못 구하냐? 그런 건 아니고요. 베타햇은 구할 수는 있는데요. 유니크니스가, 그러니까 유일성이라는 측면이 이제 깨진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것도 이제 자세한 이론적인 내용은요, 이제 당연히 리그레션 시간에 다시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워드 셀렉션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제 풀 모델로 시작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시작을 뭐 알파 햇이라고 쓸게요. 코에피션트들을. 이때 뭐 Z 트랜스포즈 Z, 인버스 Z 트랜스포즈 Y인데요. 자, 널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요, 여긴 1벡터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1, n 곱하기 1이죠. 네, Z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게 인버터블 하죠, 항상. 그 다음에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서는요, 코에피션트 포함시켜도요, n 곱하기 2가 돼요, 이 Z가요. 그래서 Z 트랜스포즈 Z는요,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인버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포워드 셀렉션이 백워드 일리미네이션에 대해서 비교해서 n이, 샘플 사이즈 n이 이렇게 p보다 작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만약에 백워드 일리미네이션도 안 좋고 포워드 셀렉션도 안 좋은 경우를 생각할게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베스트 모델은요, 뭐 2분의 p개의 프리딕터를 가진 모델이라고 할게요. 근데 샘플 수가 좀 적어요. 그러면 애큐러시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럼 M0부터 시작해서 M1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쭉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얼리 스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두 개 있을 때 베스트, M3보다 M2가 더 좋다. 그럼 스탑을 해요. 물론 이 교재에서는 이것도 무조건 계산을 해야 되지만요. 일반적으로 이제 RS 제공해 주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스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백워드는 어때요? MP부터 시작해서 쭉 감소시키죠. 그러다가 이제 이것도 얼리 스탑, 먼저 멈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P 빼기 뭐 3 정도에서 멈춰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M2 두 개의 프리딕터만 가진 모델의 accuracy가 높을까요? 아니면 여기 2분의 P는 다 포함하고 추가적으로 additional한 variable을 포함하고 있는 모델의 accuracy가 좋을까요? 이게 좋죠. 이거는 필수 정보가 빠진 모델이잖아요. 이거는 필수 정보는 일단 다 들어있어요. 근데 쓸모없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이제 백워드가 포워드보다 조금 더 정확한 모델을 골라주는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경향성이죠. 항상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방법들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스코어를 미리 정해놓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옵티멀한 모델을 찾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스코어는 뭐 CP, BIC, Adjusted R-square, AIC, 뭐 Validated MSE 어떤 걸 써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 CP를 썼을 때 옵티멀 모델이랑 BIC를 썼을 때 옵티멀 모델 혹은 Adjusted R-square를 썼을 때 옵티멀 모델이 항상 똑같냐?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 조금 문제긴 한데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서는요, 거의 같아요. 근데 이 경우 크레딧 데이터를 이용한 경우에서는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보정을 하면 똑같은 모델을 우리가 찾아낼 수는 있어요. 자, 일단 이 그림부터 설명을 하면요. 이제 프리딕터 개수에 따라서, 즉 모델 컴플렉시티에 따라서 스코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자, 멜로시피 같은 경우엔 작으면 작을수록 좋죠. BIC는 뭐 앞서서 제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 했는데 이제 습관적으로 이게 BIC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좀 따라 다르거든요. 하나는 이제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여기다 넣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선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자, 로그 라이클리우드 넣으면 크면 클수록 좋고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우드 넣으면요,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책마다 혹은 패키지마다 이제 정의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저는 이제 큰 게 좋다고 했는데 이 책은 작은 게 좋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앞서 제가 크면 좋다라고 했던 거는 그냥 이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에서 이 책에서는 이 방법을 써서 작은 게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드저스티드 알스티어는요, 크면 클수록 좋죠. 네. 자, 그걸 기반으로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이제 미니멈 값이 언제 나오냐? 여기에서 나온다고 해요. 넘버 오브 프리딕터가 6개일 때. 그리고 이 경우에 어때요? BIC는요, 4개일 때 나온다고 해요. 자,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는요, 둘 다 모델 컴플렉시티에 페널티를 걸어주는데요. BIC가 조금 더 세게 걸어줘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미니멈이 나온 거고요. 여기는 모델 컴플렉시티가 증가할 때 페널티가 있긴 하지만 그게 너무 세진 않아가지고 6에서 이렇게 미니멈이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드저스티드 알스티어는요, 뭐 비슷한 개념이죠. 근데 모델 컴플렉시티 페널티가 더 약해서 이번에 7에서 나오네요. 그럼 어느 게 좋냐? 모르죠, 사실.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의 주관이 조금 들어가고요. 물론 이 경우에 통계적으로 아무런 우리가 사전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골라야 돼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원 스탠더드 오브 에러 룰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여기 3이나 4나 5나 6이나 물론 여기서 미니멈이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스탠더드 오브 에러를 우리가 뭐 부스트랩 방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고 하면요. 이렇게 그려봐서 자, 요 안에 있는 가장 심플한 모델 얘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구해보면요. 원 스탠더드 오브 에러 이렇게 해보면 여기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3일 때 모델 가장 좋다. 여기도요. 똑같아요. 이렇게 범위를 그려서 이번에 가장 작을 때 여기죠. 자, 그래서 3일 때 똑같은 모델을 고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 크레딧 데이터는 조금 극단적인 케이스고요. 우리 샘플 사이즈만 사실상 충분하다면요. 이 모델들의 결과는 대부분 비슷하긴 합니다. 서브셋 셀렉션 방법들은요. 이제 프리딕터 수에 따른 최고의 모델 MK를 찾아내고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우리 정확한 K를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선 슬라이드에서 우리 MK에 따라서 뭐 AIC 스코어가 가장 작은 게 뭐냐, BIC였죠. 혹은 멜로CP가 가장 작은 게 뭐냐, 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K를 찾아낼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 방법 말고도요, 우리는 이제 validation set error 혹은 cross validation error를 이용해서 K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테스트 에러를 제일 작게 만들어주는 K를 고르면 되겠죠. 자, 테스트 에러를 이용하면요, 이제 AIC, BIC와 같은 이제 스코어를 이용하는 방법과 비교했을 때 추정된 테스트 에러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러 베리언스, 시그마 제곱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뭐 멜로CP 같은 경우에 그 시그마 제곱, 에러 베리언스 있었죠? 여기요. 네. 그걸 이제 필요했었는데 우리 이거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AIC, BIC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트레이닝 MSE 혹은 트레이닝 로그 라이클리후드 이런 거 쓰는 거잖아요.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테이셔널리하게 가능만 하다면 이제 크로스 발리데이션 쓰는 게 조금 더 정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상황에 맞는 방법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프리딕터의 개수에 따른 BIC, Validation Error, 그 다음에 Cross Validation Error의 최종 모델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그림은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그림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Y축만 달라진 거죠. 자, 여기는 앞서 그냥 BIC 썼다면 Square Root of BIC, 뭐 여전히 작은 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Validation Set Error. 자, Validation Se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비율도 중요하죠. 이 경우에는 7대 3으로 나눴다고 해요. 그리고 뭐 적절하게 잘 나눴다고 해요. 이 책에서는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발리데이션은요. 이 K-fold 크로스 발리데이션이니까 이 K 값을요. 10이라고 설정했습니다. 이때 이 K는요. fold의 수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number of predictor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BIC 입장에서 작으면 작을수록 좋으니까 4일 때가 가장 좋죠. 그리고 validation set error 입장에서는 6일 때가 제일 좋대요. 그리고 cross validation은요, 마찬가지로 6이네요. 하지만 요거는 이제 원래 기존 셋을 어떻게 트레이닝 혹은 테스트로 나누느냐, 나누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요 값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3 혹은 4 이렇게 보면 값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다 보면요, 어떤 기준에서는요, 새롭게 나누면요, 이게 베스트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밸리데이션 셋에서는 4가 베스트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K-fold cross validation은요, 베리언스는 좀 적지만요, 이것도 여전히 베리언스가 있긴 하죠. LOCB 같지는 않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 뭐 3이 골라질 수도 있고요. 4가 골라질 수도 있고, 물론 극단적으로 10이 골라질 수도 있긴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뭐 이렇게 거의 비슷하면 여기에 one standard of error만큼 해서 가장 심플한 모델, 가장 프리딕터의 개수를 적게 쓰는 모델을 고르자, 뭐 이런 방법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 여기도 3, 여기도 이렇게 3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요. 베스트 모델을 선정하는 기준을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선택된 모델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요. 이제 대부분 비슷하고요. one standard of error 룰을 쓰면요. 거의 같습니다. 이 크레딧 데이터가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좀 특이한 경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거의 비슷한 혹은 같은 모델을 이제 최종 모델로 골라줍니다. 방금 이제 그림에서 제가 계속 one standard of error rule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거 쓰면 결국 어떤 스코어 쓰던 간에 똑같은 옵티멀한 최종 모델이 골라질 거다 했는데, 자, 그 부분을 이제 좀 자세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one standard of error rule을 설명하자면요. 이거는 이제 먼저 모델의 테스트 MSE 혹은 테스트 MSE의 스탠더드 오브 에러를 계산한 다음에요. 이제 추정된 테스트 에러가 곡선의 가장 낮은 점에 원 스탠더드 오브 에러 내에 있는 가장 단순한 모델, 심플리스트 모델을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뭐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요. 원 스탠더드 오브 에러 아니고요. 투 스탠더드 오브 에러 이런 거 쓸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극단적으로 더 심플러한, 더 단순한 모델이 필요한 경우에서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건 굉장히 드물긴 한데요. 3 standards of error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잘 안 씁니다. 이제 주로 이거 쓰고요. 제 필요에 따라서 이것도 쓰기는 하죠. 네. 자, 방금 전 예에서 우리가 one standard of error를 적용하면요. 뭐 BIC, 뭐 validation set error, cross validation error, velocity 모두 프리딕터 4개를 가진 모델을 옵티멀로 고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이 원 스탠더드 오브 에러 룰이 왜 적용이 가능하냐라고 하면요. 우리 하이퍼서시스 테스트를 좀 생각을 해보긴 해야 돼요. 자, 여기에 이제 연관된 게 confidence interval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뮤가 0이냐 versus HA가 뮤가 0이 아니냐 이런 거 검정할 때 이런 two-sided 테스트 검정할 때 confidence interval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95% confidence interval for mu가 나왔는데 이 값이 뭐 1에서부터 시작해서 2다. 자, 여기 0 포함하나요? 아니죠.
자, 이렇게 되면요. 유의 수준 알파 0.0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이제 기각할 만한 널 하이포테시스를 기각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새롭게 구한 데이터셋에서 마이너스 1부터 1이래요. 자, 여긴 0이 포함이 되죠. 자, 이 경우에서는 기각할 만한 널 하이포테시스를 기각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하죠. 자, 요거랑 같은 원리인데 그럼 이 confidence interval은 어떻게 구해요? 원래 estimate 값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혹은 1.96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랑 가정하면요. standard of error of mu hat 이렇게 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상 one standard of error라고 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2 standard of error 이걸 쓰는 거죠. 사실 더 complicated 모델을 쓸 수가 있죠.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리고 뭐 여기 2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하는 이론적 근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보통 여기 심플한 모델 혹은 여기를 기준으로 심플한 모델. 왜? confidence interval 안에서는 이게 포함되어 있으면 같은 구간 내에 있으면 사실상 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기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는 여기 이 값이거든요.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를 때만 이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규 분포 못 쓰면 어떻게 돼요?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이거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론적 근거는 이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요약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response variable의 예측에 도움이 되는 변수를 선택하는 이제 subset selection 방법 3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방법은요, 이제 best subset method. 자, 여기에 장점은요, 정확도가 높죠. 실수로 옵티멀한 모델 혹은 가장 정확한 모델을 놓칠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모든 all possible 모델을 다 다루니까요. 하지만 단점이 뭐예요? 컴퓨테이션이 문제죠. 그리고요. n이 p와 유사하거나 n이 p보다 작은 경우에서는 accuracy가 떨어지거나 아예 모델 적합을 못하는 모델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이게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요. 이거 그냥 하이 베리언스 이것도 쓸게요. 그 다음에 오버피팅.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명한 방법은요. 이제 대안이죠. forward selection. 이거는 이제 널 모델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중요한 변수를 추가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MP까지 추가해요. 이 방법이고 장점은 어때요? 컴퓨테이션. 그리고 n이 p보다 작을 때도 시작은 가능해요. 물론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은 모델 적합이 안 되겠지만 일단 시작은 가능합니다. 단점은 뭐예요? 정확도겠죠.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져요. 물론 이제 앞서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한 건 백워드 일리미네이션보다도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백워드 일리미네이션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풀 모델부터 시작해서 널 모델 로 중요한 변수, 필요 없는 변수들을요 하나씩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 단점은 뭐예요? 정확도 떨어지죠. 그리고 n이 p보다 작으면 애초에 시작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방법 통틀어서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제 스코어 선정에 있어서 옵티멀한 모델을 고르는 데 있어서 저희가 멜로CP, AIC, BIC 혹은 cross validated error 이런 거를 다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스코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 모델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원래 데이터의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가장 좋은 스코어를 고르시던가 아니면 이제 one standard of error 룰이 있다고 했죠. 그걸 쓰면 사실상 결과 모델이 달라질 가능성이 거의 없긴 해요. 자, 이거 쓰시면 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면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통계학으로 그냥 데이터만 보고 이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최저 스코어를 고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